안녕하세요. 콩씨 아줌마입니다.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시작하는 월요일 하루가 벌써 오후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스티브 잡스 책이 많이 두껍고 읽기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내가 소중하게 소장한 스티브 잡스 책의 맨 마지막 뒷부분을 공유해 봅니다.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 즉 안지난 옹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애플의 1997년 광고, 다른 것을 생각하라. 맨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그가 똑똑했던 것일까? 아니다. 외적으로 똑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천재였다. 그의 상상력은 주관적이고 예측 불가하며 때로는 마법처럼 도약했다. 실제로 그는 수학자 마크 카츠가 불쑥불쑥 통찰력이 쏟아져 나와 단순한 정신적 처리 능력보다는 직관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한 이른바 마법사 천재의 전형이었다. 그는 마치 탐험가처럼 정보를 흡수하고 냄새를 느끼며 앞에 펼쳐진 것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스티브 잡스는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 경영자 가운데 한 세기 후에도 기억될 것이 가장 확실한 인물이 되었다. 역사는 그를 에디슨과 포드에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할 것이다. 그는 예술과 공학의 힘을 결합해 동시대에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다. 그의 사나운 기질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고무적인 동시에 불안한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또한 그러한 기질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디자인에 대한 집착과 완벽주의 그리고 상상력을 애플의 DNA에 주입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러한 DNA 덕분에 애플은 수십 년 후에도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가장 번영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말은 대개 전기 작가의 몫이다. 하지만 이것은 스티브 잡스의 전기다. 그가 이 프로젝트에 그 전설적인 통제욕을 발휘하진 않았지만 그렇다 해도 그에게 마지막 발언권도 주지 않은 채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린다면 그에 대해 적절한 느낌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와 대화를 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 무엇이 자신의 유산이 되기를 바라는지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다음은 그러한 생각에 대해 잡스 자신이 직접 쓴 글이다. 내 열정의 대상은 사람들이 동기에 충만해 이대한 제품을 만드는 영속적인 회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이순이었다. 물론 이윤을 내는 것도 좋았다. 그래야 이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윤이 아니라 제품이 최고의 동기부여였다. 스컬리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뒤집어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세한 차이점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는가, 누구를 승진시키는가, 미팅에서 무엇을 논의하는가 등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고객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고객이 욕구를 느끼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고객은 더 빠른 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내가 절대 시장조사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이다. 아직 적히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게 우리의 일이다. 폴라로이드의 에드원 랜드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그 교차점을 좋아한다. 거기에는 마법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 혁신을 꾀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그것이 내 경력의 주요한 차별성은 아니다. 애플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는 우리의 혁신에 깊은 인간애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예술가들과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양쪽 모두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실제로 원조 맥 개발에 참여한 최고의 인물들 가운데는 시인이나 음악가로 활동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1970년대 컴퓨터는 자신의 창의성을 표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과학에도 능통했다. 미켈란젤로의 경우 조각하는 법뿐 아니라 채석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내고 그들을 대신해 여러 가지
제품들을 통합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온종일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제품을 생산하는 일에 극도의 열정을 부린다면 그러한 열정은 우리가 통합성을 추구하도록,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관리를 연결하도록 독려한다. 신천지를 개척하고 싶다면 직접 그것을 해야 한다. 당신의 제품이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개방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비전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과거 여러 시점에 실리콘밸리에 기감이 된 기업들이 존재했다. 오랫동안 HP가 그 자리를 지켰다. 이후 반도체 시대에는 페어차일드와 인텔이 그랬다. 한동안 애플이 그러다가 퇴락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시 애플과 구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애플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한동안 주류에서 벗어나 있기도 했지만 현재는 흐름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분명히 지배적인 위치에서 추락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시대에 뒤진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달성한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몹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이룬 성과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사업적인 측면에 매우 강했다. 하지만 제품과 관련해서는 마땅히 가져야 할 야망을 품지 않았다. 빌은 제품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묘사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사업가이다. 그에게는 사업에서 승리하는 것이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그는 결국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나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면 분명 목표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의 목표는 아니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의 목표이긴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나는 그러한 기업을 세운 그를 존경하며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실제로 유머 감각도 뛰어나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DNA에는 인간애와 인문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맥을 보고도 그것을 제대로 모방하지도 못했다.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 나 나름의 이론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혁신을 꾀하고 독점 기업 또는 그에 가까운 기업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제품의 질을 경시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훌륭한 세일즈맨들에게 가치를 두기 시작한다. 수익의 바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제품 엔지니어다.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일즈맨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IBM의 존 에이커스는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난 환상적인 세일즈맨이었지만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제록스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세일즈맨들이 회사를 운영하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소 경시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중 상당수가 흥미를 잃는다. 나의 실수로 스컬리가 영입되었을 때 애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발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맡았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애플은 운이 좋아서 재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발머가 운영하는 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기업을 시작했다가 매각이나 기업 공개를 통해 현금이나 챙기려고 했으면서 스스로를 기업가라고 부르는 이들을 나는 몹시 경멸한다. 그들은 사업에서 가장 힘든 일, 즉 진정한 기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을 수행해야만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전 사람들이 남긴 유산에 또 다른 유산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말이다. 한두 세대 후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표상하는 회사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 휴렛과 패커드, 인텔을 구축한 사람들이 해낸 일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용속하는 기업을 구축했다. 애플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다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형편없으면 그저 면전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의 일이다. 나는 내 말의 논지를 놓치는 법이 없으며 대개는 내가 옳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내가 조성하기에 노력한 문화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혹할 정도로 솔직하며 내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누구든 내게 그러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나 역시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따금 서로에게 소리를 질러가며 떠들썩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내게는 그것이 최고의 순간들 가운데 몇몇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론 매장이 개똥 같아 보여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다. 혹은 책임자를 앞에 두고 세상에 우리 이 제품 엔지니어링이 엉망진창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방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입장료인 셈이다. 아주 솔직해져야 한다는 건 말이다.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모두가 넥타이를 매고 지식인의 언어와 부드럽고 앙복한 표현을 사용하는 신사들의 클럽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모른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을 냉정하게 대했다. 필요 이상으로 냉정했을 것이다. 리드가 6살 때 일이다. 누군가를 해고하고 집에 왔는데 어린 아들을 보니까 가족과 어린 아들에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괴로웠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팀을 탁월하게 유지하는 것은 항상 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혁신을 꾀하려면 언제나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한다. 밥 딜런은 그저 저항 가요나 계속 불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발전을 꾀해야 했고 그리하여 1965년에 일렉트로닉으로 변화를 시도해 발전을 꾀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1966년 유럽 투어는 그의 가장 훌륭한 공연이 되었다. 그는 공연 때마다 먼저 1년의 어쿠스틱 기타곡들을 들려주었다. 청중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그러면 그는 훗날 더 밴드가 되는 100 밴드를 소개했고 그들은 일렉트로닉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청중들은 여기저기서 야유를 보냈다. 한 번은 그가 라이크 어 롤링스톤을 부르려고 하는데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유다 같은 배신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딜런은 말했다. 연락 크게 연주해.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비틀스도 똑같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나아가면서 그들의 예술을 갈고 닦았다. 진화, 바로 그것이 언제나 내가 노력하며 시도한 것이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딜런이 말했듯이 태어나느라 바쁘지 않으면 죽느라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게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고마움을 표한다. 나는 지금 사용하는 언어나 수학을 고안하지 않았다. 내가 먹는 음식을 직접 만드는 일도 거의 없으며 내가 입는 옷도 직접 만들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노고와 우리가 올라설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준 사람들의 성과에 의존한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인류에게 무언가를 기여하기를, 그러한 흐름에 무언가 추가하기를 바란다. 이것의 본질은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밥 딜런의 노래를 쓰거나 톰 스토파드의 곡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사용해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전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기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흐름에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나를 이끌어준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하찮은 오후 몸이 좋지 않던 잡스는 자택 뒤뜰에 앉아 죽음에 대해 숙고했다. 그는 거의 40년 전에 인도에서 경험한 것들과 자신의 불교 공부, 환생과 영적 초월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얘기했다. 신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50대 50입니다. 어쨌든 나는 내 인생 대부분에 걸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는 죽음에 직면한 이 내세를 믿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대에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죽은 후에도 나는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어쩌면 약간의 지혜까지 쌓았는데 그 모든 게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는 살아남는다고, 어쩌면 나의 의식은 용속하는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전원 스위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딸깍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지요. 그는 또 한 번 멈췄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애플 기기에 스위치를 넣는 걸 그렇게 싫어했나 봅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 책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스티브 잡스 책을 두꺼운 책이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오늘 짧게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또 한 번 스티브 잡스 책을 꺼내서 이렇게 공유하고 보니 정말로 이 시대에 스티브 잡스님 때문에, 그 훌륭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대 사회에 훌륭한 기술들을 사용하며 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또 콩씨 아줌마였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